다만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배당은 11% 받았고 주가는 9% 빠지더라도 토탈 리턴은 2.57.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약간의 또이또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배당을 계속 일정하게 주지는 않아요. 어느 날은 많고 어느 날은 적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으로 약간 좀 보너스처럼 인출하실 분들에게는 적합하지만 나는 무조건 고정자금을 인출해야 돼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 퇴직을 앞둔 경우에는요, 이제 각각의 계좌들을 조금 합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따라서 자금을 조금 넉넉하게 인출할 목적에서는 퇴직 IRP 하나 갖고 계시는 것 괜찮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운용할 때 도대체 몇 개의 연금 계좌가 적당할지에 대한 주제인데요. 아마도 뭐 이전 영상에서 뭐 연금 계좌의 용도별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 영상 많이들 보셨을 텐데 사실 운용할 때 연금 계좌를 늘리는 거는 괜찮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인출할 때는 연금 계좌의 개수를 줄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할 때 적당한 연금 계좌의 숫자와 그리고 인출했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연금 계좌를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만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연간 1,800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때는 ISA 계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떠한 분들은 나는 경제활동 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할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거는 단순히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에 있어서는 사실 필요가 없을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건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적용 안 받잖아요. 자금 인출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 앞에 연금이 붙어 있지만 연금을 빼시고요. 그냥 절세계좌로 활용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절세계좌냐? 첫 번째로는 과세 이연되는 게 있어요. 이자 배당 받아도 15.4% 세금 안 떼는 구간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금융소득이 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자, 세 번째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돼서도 이자 배당 소득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절세계좌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연금저축과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계좌 자체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인출하더라도 내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비과세로 자금을 뺄 수 있고요. 다만 운용이익이 나가게 되면 그때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는 뭐 비과세 혜택도 있고요.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ISA 계좌 만기 자금 어디로 연금 계좌로 휙 옮겨 놓고 노후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납입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과 ISA 계좌를 활용해서 노후소득을 확보할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연간 1,800만 원 이상 납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연금저축 하나, 연금저축 둘, IRP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 1번은 900만 원 내는데요. 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목적.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금들은요. 중간에 인출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자, 근데 제약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IRP도 제약이 없지라고 생각해서 IRP 계좌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보다는 정확한 것은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금을 뺄 수 없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적용은요, 반드시 연금저축 안에서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 2번에는 600만 원 납입하게 되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이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다만 중간에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이익은요. 모두 다 기타소득세 16.5% 세금 떼고 받기 때문에
이때는 중간에 자금 뺄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경우는 IRP 계좌에 300만 원만 추가적으로 내게 되면요,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몽땅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IRP 계좌에 300, 연금저축에 600, 얘네 둘을 묶어서 900만 원은 세액공제 적용받으시고요. 나머지 하나의 연금저축에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계좌의 지정은 이제 바뀌었어요. 연말정산할 때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클릭한 다음에 입력하는데 올해부터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금융상품을 지정할 수 있게 바뀐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인출할 때는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해서 공제받은 것과 받지 않은 거에 대한 이게 조정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지만 그래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계좌 지정은 연금 계좌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자금을 혹시라도 인출할 때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연간 1,800만 원 이상 납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중간에 자금을 절대 빼지 않겠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IRP 계좌에 그냥 900만 원 납입 한도를 꽉꽉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연금저축에 900만 원 납입하게 되면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하게 되고요. 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공제 안 받았으니까 자금 자유롭게 인출하시면 되겠고, 일반 IRP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중도 인출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만 55세 넘어서 연금 개시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또 자유로운 인출 가능하니까요. 중도 인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 정도만 구분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는 이번 케이스도 사실 중도 인출을 고려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계좌를 조금 줄여서 그냥 IRP에 900, 연금저축에 900만 원 납입해서 운용하는 것도 상당 부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케이스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재직 중에는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대부분 납입을 하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건 퇴직금만큼은 그래도 다른 계좌에서 지급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간 1,500만 원 이내 인출해야지 연금소득세가 저율과세됩니다가 안 걸려요. 얘는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조금 더 넉넉하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용도의 별도의 IRP 계좌 정도는 하나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되더라도 연금저축 1번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거 계좌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IRP 계좌에 세액공제 연금저축에는 세액공제 안 받은 거, IRP 계좌는 세액공제 받은 거, 그리고 또 다른 IRP 계좌에는 퇴직금이 입금된 게 있죠. 자, 이것만 하더라도 계좌가 벌써 3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또 ISA 계좌도 갖고 있다. 계좌가 4개. 자,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했다. 계좌가 8개가 됩니다. 자, 근데 또 8개마다 운용하는 운용 스타일을 달리 가져가서 나는 계속적인 운용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퇴직하셔서 저와 같은 직업을 하셔야 됩니다. 연금을 계속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됩니다. 나는 퇴직은 했는데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직업이 생겨버려요. 바로 연금 트레이딩, 이런 직업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퇴직을 앞둔 경우에는요, 이제 각각의 계좌들을 조금 합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을 별도로 빼둔 이유는요, 만일에 대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자금을 중간에 빼물적으로 별도의 계좌로 빼둔 건데, 행여나 나는 그냥 중간에 절대적으로 자금을 뺄 일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시점에 그냥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계좌를 차라리 통합해서 하나의 계좌로 운용하는 것들도 계좌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는 연금 계좌의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세요. 계좌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관리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납입했을 때는 용도의 구분 괜찮지만 퇴직했을 경우에는 통합 과정도 훨씬 더 중요한 이런 이슈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많이 계좌를 분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관리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용도를 구분하는 이유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세금과 상관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용도로 쓰기 위함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반 IRP 계좌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대부분 다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서 자금 인출할 때는 1,500만 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인출 계획을 세우시면 세금을 줄이면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의 경우는요,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만 인출하게 되면 그때는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그 퇴직소득세가 감면 안 되는 것이지 인출 범위 내에서는 뭐 퇴직소득세가 또 감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조금 넉넉하게 인출할 목적에서는 퇴직 IRP 하나 갖고 계시는 것 괜찮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세액공제 적용받은 IRP 계좌의 경우는 우리가 연간 1,500만 원의 기준을 지킬 목적으로 하나 더 챙겨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은 우리가 비상금처럼 일정 부분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할 때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그 용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활용하시게 되면 나름대로의 균형은 갖출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운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특징들도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각각의 용도를 구분해 놓는 행위들은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금을 인출할 때는 그래도 내가 중간에 자금을 빼다 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늘려놓았던 연금 계좌를 조금은 합쳐서 운용해 주시면 나름대로 인출할 때도 효율적인 운용과 인출이 가능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자, 3억 원으로 월 200만 원 배당 포트폴리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인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이번 주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프로세스. 자, 1단계는요,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월 200만 원을 인출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월 200만 원을요, 자, 12개월 동안 인출하게 되면 연간 2,400만 원의 배당금을 만들어 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으로 2,400만 원 만들기 위해서는 연간 목표 분배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목표 분배율은요, 연간 인출금의 2,400만 원을요, 내 투자 원금 3억 원으로 나누게 되면 계산이 되고요. 계산했더니 연간 8% 정도의 목표 분배율이 설정하게 되면 3억 원으로 연간 2,400만 원, 월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의 분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내가 한번 상품을 쭉 살펴봤더니 연간 8% 정도 주는 배당 상품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의 종목에 100% 몰빵하는 건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여러 분배율을 혼합해서, 그리고 여러 분배율을 지급하는 종목들을 혼합해서 연간 8%를 만들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지, 일정 자산에 몰빵하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들은 상당 부분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을 꼭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혼합해서요, 다양한 기초 자산을 섞어주시고, 섞었을 때 내가 목표로 하는 연간 8% 정도의 목표 분배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 사실상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는 월배당 ETF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할 때는 목돈을 일시에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할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자금을 매수하는 게 베스트일 수도 있으나 현재 가격에 대한 리스크들이 상당 부분 있고 조금 내가 한꺼번에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인출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정 기간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것들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단계는 이제 매월 배당금만큼 수령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의 자금을 인출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0만 원이 안 나올 가능성들도 있고요. 어느 달에는 또 200만 원이 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목표 분배율을 설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인출하지 못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둔다든지 아니면 부족했었을 때 일부 자금을 매도해서 인출해야 되는 그러한 인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배당 포트폴리오들마다 배당 종목마다요. 자, 월중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아니면 월말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월중 배당은 언제 분배금을 주냐면 보통 한 15일자 기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한 17일자쯤에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말 배당의 경우는 월 초에 분배금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활자금을 월급처럼 쓰는 거잖아요. 배당금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내가 월중 배당을 매수했는지 월말 배당을 매수했는지에 따라서 배당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시점들도 있으니까요. 그러한 시점들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까?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슈드입니다. 자, 근데 기준일을 보시게 되면 2024년 11월 28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마도 2024년 11월 29일 날쯤에 이 영상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변화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슈드의 배당 수익은 3.35%였고요. 1년 주가 수익은 34.47%, 토탈 리턴 수익률은 37.87%로 상당히 높았던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언제 기준으로요? 2024년 11월 28일이니까 아마도 2023년 11월쯤에 매수하신 분들은 요 당시에 박수를 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또 제 영상을 보고 슈드는 그래 괜찮겠다 라고 해서 2024년 행여나 12월쯤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일단 아름다운 그림은 배당 수익은 상당 부분 좀 늘어났어요. 제가 맨날 영상 찍을 때 슈드는 한 3.5 정도 줘요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배당 수익이 3.98 꽤 높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1년 주가 수익을 보시게 되면 0.69%로 상당히 좋지 않은 11월만 하더라도 2024년 11월만 하더라도 37% 막 불타올랐는데 실제로는 토탈 리턴 수익률이 4.67%.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기준점을 가져온 이유는요. 시장이 좋을 때는 정말 30% 이상의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률도 낮아질 수 있음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어느 시점에 매수했는지에 따라서 모든 수익에 대한 혹은 분배율에 대한 기준들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만 투자하고 그만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투자한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매수했었을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슈드의 경우는 2025년 5월 20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배당 수익률은 3.98%. 배당 수익이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자, 오른 이유는 주가가 떨어져서 표면적으로 오른 겁니다. 그죠? 실제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니까 단순히 숫자로 봤을 때 배당 수익이 높아져 보인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년 주가 수익 0.69%로 토탈 리턴 수익률은 4.67% 정도. 자, 그러면 해당 슈드 가지고 연간 8%를 만약에 인출하려고 하면요. 배당으로 3.98% 정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 4.02% 정도는 내가 종목을 매도해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배당금만으로는 인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목에 대한 매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이름도 깁니다만 뒤에 또 1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얘는 슈드의 85%, S&P 500 커버드 콜 15% 정도의 비중을 반영해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자, 얘도 기준일을 2024년 11월 28일자로 보게 되면요, 아주 그냥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배당 수익률은 5.76%였는데요. 주가 수익이 무려 28.31%. 따라서 토탈 리턴 수익률은 34.07%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가가 좋을 때는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음을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 2025년 5월 20일 기준으로는요, 배당 수익은 올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6.84%로 올랐는데 1년 주가 수익이 마이너스 3.34%예요. 자, 그리고 나서 토탈 리턴 수익률을 봤더니 3.5%. 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들도 오겠구나. 자, 그러면 얘도 연간 8% 정도, 지금 자료에는 10%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8% 정도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6.84에 10% 빼게 되면 대략적으로 약 한 3.16% 정도의 자금을 종목에서 매도해서 인출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내가 추가적인 자금에 대한 인출 계획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 많은 분들이 해당 종목 가지고도 인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기준일은 2024년 11월 28일 보시게 되면 역시나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무려 배당을 10% 줬고요. 주가 수익만 보더라도 20.79%가 올라서 토탈 리턴 수익률은 30.78%. 야, 나는 배당으로 10% 받았는데 내 계좌의 수익률은 20.79%야. 라고 해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만약에 2024년 12월에 권유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바로 배당 수익은 직전 1년 기준으로 11.85%를 지급받은 건 맞으나 주가 수익이 마이너스 9.28%로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 다만 오를 때는 오를 수 있지만 떨어질 땐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해당 종목에 왜 이렇게 하락폭이 커라고 했을 때 정답은 슈드의 비중이 커서입니다. 슈드가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S&P 500은 이미 날라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아직 슈드가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슈드의 하락률 때문에, 그리고 S&P 500의 하락률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률이 좀 좋지 않다. 다만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배당은 11% 받았고 주가는 9% 빠지더라도 토탈 리턴은 2.57.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이렇게 또이또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쌤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정 부분은 좀 나쁘진 않을 수는 있는데, 근데 항상 기억하실 것은 분배율이 높은 수준의 상품군의 특징들은 주가 이익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준이 2024년 11월 28일자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배당 많이 주는 이러한 종목들도요, 시장이 좋을 때는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 일정 부분 주가 이익에도 참여할 수 있음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자 기준으로 보신 분들은 대박이다, 이거 되게 좋은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오늘자 기준으로 또 보신 분들은 저거는 정말 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기에는 사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기간들이 상대적으로 짧았음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ETF에 대한 분석은 여기 출처 있습니다. ETF 체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시게 되면 시장 수익률과 실제로 배당을 몇 번 지급하고 배당 수익률과 토탈 리턴 수익률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투자하기 전에는 과거 기준이지만 과거에 어땠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2024년 11월 28일 기준으로는 쭉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화면 준비했고요. 2025년 5월 20일 기준으로는요, 우리가 그래도 연간 8%, 10% 인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배당 수익 이외의 자금들을 추가적으로 인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게 되고요. 아니면 2호처럼 배당률을 높이게 되면 사실상 배당률 높은 만큼 자금을 빼서 쓰더라도 내가 목표로 하는 인출, 아까는 8%, 10%를 만약에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그 자금만큼 인출해서 소비하고 종목에 대한 매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구조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높은 분배율을 가지고 설정하게 되면요, 생각 외로 주가 이익이 좋지 않은 그 시점에는 너무 많은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하나의 기초자산보다는 다양한 기초자산을 혼합해서 구성하셔야지 주가 하락에서도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종목의 수익률 추이를 잠깐 보시게 되면 2025년 5월 20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쭉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보이는 파란색이 슈드고요, 두 번째로 보이는 빨간색이 1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이는 보라색이 바로 2호입니다. 자, 그러면 1호, 2호, 3호의 차이는 슈드는 일단 커버드 콜이 이렇게 빵프로, 자, 1호의 경우는 약 한 15% 정도, 2호의 경우는 약 한 40% 정도의 S&P 500 커버드 콜이 반영이 된 형태의 종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주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커버드 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버드 콜을 왜 써야 하는가, 혹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리밸런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분과 없는 분들로 나눠지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예금만 가지고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인출하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편리성이라든지 다양한 기준점에 있어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뭐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운용하면서 리밸런싱 하면서 자금을 인출하는데 나는 탁월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커버드 콜을 쓰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연금 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음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연간 8% 정도 목표 분배율을 지급받기 위해서 항상 원하는 건 포트폴리오인데, 중요한 건 항상 강조드리지만 매수 의견은 아닙니다. 참고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첫 번째로는 현금성 자산을 반드시 넣어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면 기초자산 금리형이라고 있고요, 타이거 CD금리 플러스 액티브 합성, 자, 이 종목들은 다 월배당으로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출을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금리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월배당을 주고 있는 상품군이다. 자, 그래서 투자 비중 한 10%, 목표 분배율은 3% 잡았는데 기준금리 계속 떨어지면서 이 목표 분배율은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1년 동안에 얘를 보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그냥 월배당처럼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국 주식이 갑자기 왜 들어가 있냐. 자, 그래도 일정 부분 성장은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표적인 S&P 500과 나스닥 100을 각각 5%씩 정도 넣어두더라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분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얘네들은 월배당은 아닙니다.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종목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슈드 보통 많이들 넣을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투자 비중 한 23% 정도 반영하게 되면 사실 목표 분배율이 지금은 좀 높게 잡히기는 해요. 3.98은 아마도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현재 조회되는 기준의 목표 분배율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목표 분배율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슈드 혼합 관련돼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를 넣어두었습니다. 얘도 목표 분배율이 원래는 한 10%대인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11.85로 조금 상승한 부분들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준점을 삶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기준의 직전 1년의 분배율을 반영했기 때문에 조금 높은 값은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8%를 만들기 위해서는 2호라고 하는 해당 종목의 약 한 57% 정도의 비중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금리형의 10%, 미국 주식의 10%, 슈드의 23%, 2호라고 불리우는 일부 커버드 콜이 포함되어져 있는 종목의 57%를 섞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목표 분별 수준이 약 한 8% 정도 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실 데이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면 아마도 8%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월배당 ETF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현금,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이렇게 성장을 또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지 않는 비중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S&P 500, 나스닥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장기간 운용하는 연금 상품에는 특정 섹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넣는 것은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나방처럼 막 탔다가 어느 시점부터 계속 조정장을 만나게 되면 사실 주가 이익을 대부분 포기하거나 아니면 손실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장기 투자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시장 지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그리고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꼭 모든 자산을 다 월 배당으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장과 현금성 그리고 일정 부분은 슈드, 커버드 콜을 혼합한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드리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끝으로 연금계좌 인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매월 지급받는 배당금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배당금만큼 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계속 일정하게 주지는 않아요. 어느 날은 많고 어느 날은 적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으로 약간 좀 보너스처럼 배당률만 가지고 인출하실 분들에게는 적합하지만 나는 무조건 고정자금을 인출해야 돼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은 매월 지급받는 배당금 그리고 매월 필요한 자금만큼의 부족분은 종목을 매도해서 인출을 해야 되는데 매도할 때는 반드시 리밸런싱 과정을 통해서 전체 자산 배분의 비중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출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매월 지급받는 배당금과 1년 동안에 필요한 자금만큼을 미리 확보해 놓는 전략들도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성으로 보게 되면 1번이 가장 편합니다. 그냥 배당금만큼 뽑아다 쓰면 되는 게 가장 편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필요 자금들 미리 좀 빼놓고요. 그리고 예상 분배금을 합산해서 그 자금만큼 인출해서 쓰는 게 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매월 지급받는 배당금에 매월 필요 자금을 종목을 매도해서 인출하는 거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방법들을 활용하기보다는요, 조금 더 편리하면서 내가 잘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된 5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들 쭉 설명드렸고요. 자, 중요한 것은 납입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절세계좌들을 왜 활용해야 되는지 세금적인 부분들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는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인출할 때도 반드시 해야 되고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리밸런싱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꼭 다 배당으로 두지 마시고요. 현금 일부는 배당, 일부는 슈드, 일부는 커버드 콜 이렇게 종합적으로 각각의 기초자산들을 잘 반영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투자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